네, 반갑습니다.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 아시는 분 알겠지만은 작년에 관람객 수가 650만 명으로 세계 3등을 했습니다. 1등이 루블 박물관이 850, 2등이 바티칸이 680, 3등이 우리 650이고 4등이 대형 박물관 640만, 5등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이거는 월드컵 축구 3등 한 거보다도 더 높은 거잖아요. 민도가. 근데 지금 저로서 관장으로서 큰 걱정은 이게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계속됐다고 하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올라갔으면 이제 떨어질 일뿐이 없어서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꼭 캐대언 때문에 이렇게 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 민도가 올라갔고, 그리고 박물관이 계속 진화를 해가지고 지금은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젊은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박물관은 세계 미술을 놓고 관광객 상대로 하는 박물관인데 우리는 국민들이 즐기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고, 지방에 13개 소속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까지 다 합치면은 1년에 1,400만 명으로 프로야구보다 많습니다. 국민들의 문화 향유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따 점심도 그렇고 세계 각 박물관장이 전부 찾아와 가지고 전시 교환하자고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카타르, 몽고 이런 쪽에서는 아예 지원도 요청을 하고 하는데 지금 저 보스턴하고 샌프란시스코 관장도 우리 어떤 식으로든지 전시 협력하자고 찾아오는 그거 보면 K컬처의 국가 위상이 얼만큼 높았는가를 실감을 하게 됩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편안하게 한국 문화의 뿌리와 힘에 대해서 아주 편안하게 우리 역사를 한번 훑어내리겠습니다. 이건 1744년에 프랑스에서 만든 아시아 지도인데 내가 25년 전에 파리 꾸루앙꾸루 앤티크샵 있는 데 가서 사가지고 지금도 내 방에 걸려 있는데 이 그림을 좋아하는 게 한반도를 이렇게 크게 그려줘가지고 이것만 보면 기분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세계사적으로 봤을 적에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상은 이렇습니다. 영어권에서 이스트에이시아를 공부하는 첫 번째 책은 하버드대의 라이샤와 교수 팀이 만든 이스트에이시아라는 책인데요. 코리아에 관한 첫 문장은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은 중국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럽의 보통 나라와 비슷한 크기다. EU 32개국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열째입니다. 면적은 약간 좁지만 인구는 약간 더 많다. 그래서 영국하고 비슷하거든요. 어떤 이는 한국이 미국의 미네소타주 정도라고 왜소함을 강조하지만 한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를 합친 면적하고 비슷하다. 코리아는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세월에는 후진국으로 살 때 열등의식이 있어서 항상 최고 가는 거하고만 비교하고 자격지심을 그렇게 갖고 했는데 세계사 속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동안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여학교 시절에 배운 역사 교육은 지금도 그렇지만 한반도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사를 배웠어요. 맨날 전쟁한 얘기 외에는 기억나는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역사를 서술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건 일제 식민지 잔재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 삶을 갖고 가면서 우리들이 만들어냈던 문화의 내용, 그것이 더 중요한 건데 당시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떻게 독립된 국가를 갖고 왔나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건데 그거를 빼놓고, 그리고 이를테면은 우리가 몽고에 지배받았다고 배웠지만 우리가 언제 지배받았어요? 우리는 지배 안 받았어요. 칸의 지배를 다 했지만은 우리는 27년 동안 항쟁을 해가지고 사위나라로 삼고 충렬왕, 충선왕 독자적인
그 국가 운영을 갖고 갔잖아요. 그랬는데 싸워서 이기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먼 나라의 사위 나라가 되는 수모를 겪었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건 뒤집어서 세계사로 보면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대원 제국의 사위 나라로 대접을 받았던 겁니다. 아니 재벌집에 사위로 가면 수모란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사관이라고 하는 거를 전쟁에서 이긴 것만이 최고로 쳤을 때 그런 거고, 그 대원제국의 사회 지위를 받기 위해서 27년 동안 7차에 걸친 침입을 그걸 항쟁을 해서 얻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진지하게 들으니까 하나 더 해야겠어. 그 거란족이 쳐들어와서 서희가 담판을 해서 오히려 강동 육주를 받고 시한수 써서 보내줬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것도 맞긴 맞지만은 팩트는 이렇습니다. 그때 거란이 왜 쳐들어왔는가? 동아시아의 질서가 바뀌어서 요즘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송나라가 동아시아의 리더이기 때문에 우리는 송나라의 연호를 썼어요. 그런데 거란이 요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고려에게 이제는 요 나라가 동아시아의 리더임을 인정을 해라. 요 나라의 연호를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쓸 수 있겠어요? 안 썼죠. 그러니까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을 적에 서희 이분이 참 대단한 외교관이에요. 담판을 소선영 장군하고 담판을 하는데, 너희가 주장하는 거 그때 거란이 요구한 게 세 가지입니다. 요 나라 연호를 써라. 두 번째는 거란은 요 나라는 발해를 멸망시키고 세운 나라니까 발해 땅은 요 나라 땅인데 고려가 함경도 쪽 차지하고 있는 거 그거 내놔라. 세 번째는 그 만주족 나중에 청나라 만드는 이놈들이 아주 골치 아픈데 얘들을 고려가 너희가 컨트롤을 안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골치 아프다. 이 문제를 해결해라. 이 세 가지였습니다. 크게. 그러니까 서희 대감이 나가가지고 너희가 세진 거 안다. 그렇지만 시간을 달라. 어느 날 갑자기 역지사지 해봐라. 갑자기 이거를 바꿀 수 있냐. 우리가 너 써준다. 그 문제는 됐고. 발해 땅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우리 고려는 나라 이름 자체가 고구려의 후예다. 그러니까 오히려 땅을 우리가 더 받아야지 이것을 더 내놓으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더 이상 그거는 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만주족 문제는 만주족을 컨트롤 하려면은 강동에 있는 육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수 이남, 한강 이남이라고 그랬지만은 압록강 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압록강 이남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압수 이동해서 강동, 압록강 동쪽에 있는 6개의 성을 갖고 있으니까 강동 육주인데, 그거 너희가 갖고 있지 않냐. 그거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그걸 기반으로 컨트롤한다. 진짜냐? 진짜다. 그래가지고 협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미국하고 손잡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날 중국이 커가지고서는 자꾸 뭐 이런저런 일본말로 겐세이 놓고 하는 거 이런 거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그런 위대한 분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 더 할까요? 우리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인조가 항복을 했잖아요. 삼전도에서 비극. 그리고 인질 잡아가서 인질도 고생하고 그렇게 돼 있죠. 그때 청나라가 왜 쳐들어왔어요? 청나라가 쳐들어온 이유는 청나라가 명나라를 하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조선에서 명나라의 원조를 계속 해준 거예요. 물자에서 군사까지 계속 원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온 거였습니다. 근데 조선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죠.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원군을 해줬잖아요. 그게 교과서에는 명나라 원군이 왔다 정도만 있는데
이순신 장군, 그 뛰어난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싸울 때 조선 해군이 5,000명이었는데 그때 광동성에서 온 진린 제독이 데리고 온 해군이 5만 명이에요. 그렇게 원조를 받아서 했는데 명나라에다가 우리가 원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해놓고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쳐들어왔을 때 남한산성에서 싸울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주화파하고 척화파가 있죠. 그래서 항복하기로 하고 항복 문서를 썼더니 청음 김상원 대감이 그걸 찢어버립니다. 그걸 찢어버리자 최명길 대감이 찢어진 조각을 다 와서 책상에서 붙이면서 지금 조선의 운명은 당신처럼 이거를 찢어야 되는 대신도 필요하고 나처럼 이거를 조각을 맞추는 대신도 필요하다. 이 국가의 운명을 우리가 질 게 뻔한데 이들의 목적은 원조 안 하면 된다는 건데 전쟁을 해서 국민들을 그렇게 죽이고 황폐화시키는 것이 맞는 건지 항복을 하고 전쟁을 종결하는 게 맞는 건지는 다시 생각. 그게 남한산성에서 항복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요. 그러니까 청나라는 임금을 무릎 꿇혀 놓고도 무장해제를 시키지 않고 바로 갔잖아요. 그 약속을 보장받기 위해서 인지를 데려갔던 거죠. 그래서 라이샤와 이 책에서 중국이 55개 소수민족을 흡수해갖고 저런 거대한 나라가 됐는데 그 중에 모국을 갖고 있는 소수민족은 조선족, 안남족, 몽고족 셋뿐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의 저력과 아이덴티티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한 그 문화사적인, 세계사적인 시각으로 봤을 적에는 그동안 우리가 조상들을 잘못 만나서 조그만 땅덩이에서 맨날 침입이나 당하고 했던 그 역사가 이 어려운 국제 환경 속에서 끝까지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2000년 동안 독립국가를 해온 거는 지구상에서도 그렇게 긴 민족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프라이드가 되는 거죠. 우리 역사가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되는데 어느 나라보다도 뒤지지 않는데 구석기 시대 만년 전까지 유적지가 지금 전국에 120군데, 북한까지 합쳐서 120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 연천 전곡리 한탄강변에 있는 전곡리 선사시대 유적지는 세계 고고학 지도를 바꿔버렸어요. 그 이유가 아시다시피 구석기 시대는 타제석기로 배웠죠. 뗀석기인데 그 뗀석기 중에서 이 주먹도끼는 아주 발달돼 가지고 구석기 시대 맥가이버 칼이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기능적이에요. 날카롭게 하는데 날을 이렇게 저렇게 여러 날을 만들고 뾰족하게 하고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가죽을 벗기는데 굉장히 유리했거든요. 근데 저게 프랑스의 생따슈르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이 에슐리안 핸드엑스라고 하는 것이 유럽에서 아나톨리아 지나서 인도까지만 있고 아시아 쪽에는 집게 전통이다 하는 게 고고학의 정설이었어요. 그게 모비우스 학설인데 서양 사람들 특히 이 백인 유태인들 이 사람들이 주장할 때에는 백인 우월주의가 항상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아시아보다 태생적으로 뛰어나다. 우리는 맥가이버 칼 쓸 때 너희는 찢게 썼다 하는 그 뉘앙스가 깔려 있었는데 그 에슐리안 핸드엑스가 이게 연천 전곡리에서 발견됐어요. 이걸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동두천에 근무하는 그렉 보엔이라고 하사가 처음 발견했어요. 저 사람이 고고학과 다니다가 학비를 벌려고 군대 입대, 직업군인으로 와가지고 지금 미군이 세계 32개국에 퍼져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한국에 왔는데 동두천 PX에서 노래하는 이상미라는 여가수하고
연애를 해서 봄에 여기 와가지고서 데이트하면서 코펠이라고 하나요? 군대에서 코펠에다가 물을 끓여서 커피를 하나 타주려고 돌멩이를 줍다가 이 주먹도끼 5개를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참 똑똑해가지고 자기가 발견했다고 자랑한 게 아니고 프랑스에 있는 교수에게 보냈어요. 구석기 시대 교과서에서 배웠던 교수. 그분이 아주 훌륭한 발견 같은데 내가 스케줄상 못 가니 세계 고고학대에서 만난 서울대 김원룡 교수에게 신고하라고 해서 김원룡 교수가 와가지고 10년 동안 발견해서 4,500점 발견하고 세계 고고학회를 다 열어가지고 이 전공리 유적지가 고고학 지도에 서울은 안 나오고 전공리가 나오고 모비우스 학설은 없어졌어요. 그랬는데 내가 문화재청장 20년 전에 지냈는데 세계 고고학 지도를 바꿔놓은 유적지를 이렇게 놓고서 하는 게 어딨느냐. 그런 글을 신문에 칼럼 쓰고 1년 후에 문화재청장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주인 말값을 하느냐고 여기에다가 선사 유적지에 해당하는 멋진 박물관을 짓는데 자랑 삼아 얘기해야지. 내가 우리 직원한테 우선 그렉보엔 하사부터 초청하라고 그랬어요. 한국인들이 한국을 위해서 애쓴 외국인에게 왜 그렇게 인색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대단해. 30년 연락 안 된 사람이 또 주소를 찾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면서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오면서 문화적으로 못 따라오는 거에 대표적인 게 의전, 프로토콜이에요. 외국 사람을 맞이하는 자세가 맨날 얻어먹던 자세지 베푸는 자세가 아니어서 정부도 그렇고 아마 대기업은 더 고통을 느낄 거예요. 공항에 있는 VIP실을 왜 국회의원 장관만 써? 대기업에서 찾아오는 우리 박물관에 찾아오는 세계 박물관장 메트로폴리탄 관장이면은 미니스터보다 높아요. 네, 그런 분들을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이 있어서가 아니고 누굴 초청하면 부부를 초청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남자 하나만 가고 마누라 데려가면 신문에 나가지고서는 뭐 외유했다고 이렇게 나잖아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담하게 그렉보엔 부부를 초청했더니 PX에서 노래한 여가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둘이 와서 구석기 시대 축제에서 열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 놓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딴 여자하고 결혼했으면은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미 보엔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선 왔고, 그 다음에 국제 컴피티션을 열어서 프랑스에 있는 아녹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선사시대로 떠나는 은빛 타임캡슐이라는 주제로 그린 티타늄으로 만든 건물이 DDP보다도 10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 그리고 그 안에는 보헨과 이상미 씨가 발견한 에슐리안 핸드엑스 5점 있고,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까지 오는 과정을 다 안에다가 전시를 했어요.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문화유산의 역사는 그 자체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해석의 역사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 얘기가 스토리텔링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친근해지고 가보고 싶고, 그리고 우리들의 역사 의식 속에서 여러 가지를 느끼게 해주는 거가 되죠. 이게 내 책이 이런 얘기를 써서 잘 팔려요. 어느 책에 고고학 책에 유명한 전곤이 유적지 에슐리안 핸드엑스를 쓰면서 이상미 씨하고 그렉보엔을 썼냐고. 근데 그건 당연히 써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신석기 시대가 되면은 이와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빗살무늬 토기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부산 영도 동삼동 폐총에서는 조개 껍질 가지고 이렇게 팔찌, 목걸이, 뭐 가면 이런 것들을 해놓는데 영도에서 대마도가 45km거든요. 맑은 날은 보이잖아요. 근데 옛날 석기 시대 소재 중에서 제일 단단한 게 흑요석인데 까만 거예요. 아주 날카롭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흑요석 산지가 없어요. 백두산에만 있어요. 근데 대마도에 많아요. 근데 동삼도 폐총에서 흑요석이 나오고, 그리고 대마도에서는 동삼동에서 만든 조개 껍질 팔찌 같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배 타고 다니면서 교류했다고 하는 걸 알죠. 이 빗살무늬 토기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석기 시대에는 6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구석기 시대하고 다른 거가 첫 번째는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 생활을 해서 집이 있죠. 거기에다가 목축을 하면서 GDP의 급격한 상승을 이루게 되죠. 옷을 해서 입었고 도구를 뗀석기가 간석기로 세련시키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토기입니다. 토기를 만드는 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최초의 공작물입니다. 저 토기를 만들면서 생기는 생활의 변화는 잉여 작물을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이때부터 음식을 끓여서 먹었습니다.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요, 이때 되면은. 근데 인간이 똑똑해가지고 동족 간에 짝짓기를 하면은 기형아를 낳는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알았어요. 되도록 촌수가 먼데 하고 짝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이 동네 이렇게 해서 가니까 생활 문화가 비슷해지는 거예요. 시집 갈 때 그 문화를 갖고 다니니까요. 그래서 세계 신석기 문화는 몇 가닥이 있어요. 스칸디나비아식, 유럽식, 인도식, 중국은 용산문화, 앙소문화, 홍사문화. 우리는 알타이, 시베리아, 몽고 해서 내려오는 빗살무늬 토기가 됩니다. 그리고 언어가 단어가 다르지만은 어수는 같잖아요. 그쪽은 일본까지.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도 이제 중국하고는 전혀 다른 핏줄로 해서 오는데, 빗살무늬 토기는 왜 빗살무늬를 했냐 하면은 이게 엿가락처럼 한 거를 이렇게 코일링을 하든지 링빌딩을 해가지고 매끄럽게 한 다음에 빗살처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줄을 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워냈죠. 왜 빗살로 걷는가? 첫째는 뭐 예쁘라고 했을 수 있는데, 예뻐도 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왜 빗살이냐는 남잖아요. 저게 옆으로 이어진 구조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으면은 아래 위를 연결해 줍니다, 문양이. 그래서 저기 깨질 때 보면은 문양대로 깨져요. 우리 피부과 의사 중에 이성락 박사라고 아주대병원하고 저 연대 나오시고 그 가천대 총장 하셨죠. 아마 박피 수술은 그분이 최고일 거예요. 이분이 그 70에 가천 병원장 정년 퇴임하시고 미술사학과 명지대에 입학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 30년 봐야 되는데 새로 한다고 그랬는데, 재작년에 졸업 논문을 썼는데 이게 미술사학계와 피부과학계에 아주 신선한 충격을 줬는데, 논문 제목이, 책이 나왔지만 책은 볼 거 없고 제목만 들으면 돼요. 조선시대 초상화에 나타난 피부병 연구예요. 이게 조선시대 초상화가 얼마나 리얼리티 있는가는 그 논문이 증명하는 거야. 조선시대 초상화는 절대로 뽀샵을 안 시켜줬어요. 여기에 간반이 있다든지 백납병 앓은 거, 특히 천연두, 천분을 조사한 중에 230분이 천연두를 앓았어요.
곰보 자국이 있어요. 추사 김정희도 6살 때 천연두 알아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쓰는 말로 살짝곰보라는 말이죠. 근데 추상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머리카락 하나가 다르게 굴려도 내 조상이 아니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정확해져. 그러면서도 또 인품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 그래서 우리 추상화가 그렇게 멋있습니다. 지금 국중박의 대표적인 상설전 시실에 대표적인 초상화 4점 탁 놓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그 코너에서 아주 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 이성락 박사가 수업 시간에 내 얘기를 듣더니 피부과 의사답게 저게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고 잘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공예는 미와 용으로 구성되지만은 미보다 중요한 건 용이죠. 쓰임새가 뛰어나야 되죠. 이렇게 해왔는데 신석기 시대만 하더라도 이게 다 8,000년 전에서부터 3,500년 전 사이거든요. 이때의 그 인간의 의식 속에 3가지 이즘이 생겨요. 제일 먼저 생긴 건 애니미즘, 물활론이라고 해서 모든 생명체는 영혼이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새고 사람이 죽고 뭐 하는데도. 두 번째는 그 영혼과의 대화를 위해서 샤머니즘이 나옵니다. 샤머니즘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걸 기념물로 만드는 토테미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샤머니즘과 애니미즘의 흔적으로 남는 거는 토테미즘으로 어떤 식의 그 거석 기념물을 놓는다든지 돌멘 이런 거를 해놓는데 암각화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울주 반구대에 있는 고래 그림이 있는 그 암각화인데, 여기 8m 곱하기 4m 되는 평면에 고래에서부터 호랑이, 돼지, 멧돼지, 사슴 이렇게 한 거가 약 230개가 이렇게 첩첩이 그려져 있어요. 이와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아름다우라고 그런 거가 아니고 그 생스 기빙 데이나 뭐 이런 때에 자기네들이 잡기 원하는 것들을 그 하나씩 그 기념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게 수천 년을 두고서 그려오니까 저렇게 쭉 퍼져 있는데, 근데 이거 울주예요. 울산에. 여기는 이제 어책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저 위에는 망 보는 사람이 있고, 이게 고래가 많은 게 독특한데, 이 고래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어요. 고래가 있는데 뒤로 가면은 육지동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 사냥감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그 고생물 학자들이 오면은 우리는 다 고래인데 그분은 와서 이거는 향유 고래고 무슨 고래고 구별 다 하는 데다가 이 고래에는 작살이 지금 여기 화살표 들어가는 꽃이죠. 이거는 고래는 새끼를 머리 위에 이고서 젖을 먹이죠. 그것을 의미하는데, 야, 그래도 고래를 잡았다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믿어지지 않잖아요. 6,000년 전 사람이 어떻게 잡아? 그랬는데, 그 고지도학 하는 사람들이 지금 고래 회로는 울산 장생포로 지나가요, 지금도. 근데 옛날에 바다는 여기까지 들어왔었대요. 근데 여기 일로 오는 데가 산이 이렇게 있듯이 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면은 고래가 좌초돼 가지고 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지 않았는데 십몇 년 전에 KBS에서 인도네시아의 그 원주민들이 보드 타고 저 가서 고래 잡는 게 있어서 1시간 동안 그 다큐멘터리 한 걸 봤더니 이와 같이 보드 타고 가서 마지막에 그 이제 저기 고래가 온다 하면 그쪽으로 가가지고 몰아서 뛰어가지고선 등에다 꽂으면은 그 결국은 포유동물이라 피 흘리고 한쪽에 좌초되는 거죠. 실제로 이 울산 이런 데에서는 동네 거기에서는 고래 뼈들이 조개 폐총 속에서 고래 뼈도 나와요. 폐총이 별게 아니고
신석기 시대 쓰레기 하치장이거든요. 음식물 먹은 그 찌꺼기들 버리는 건데, 그래도 고래뼈가 나와도 죽은 거 먹었는지 잡았는지 또 모르잖아요. 하여튼 이 학자들 따지는 게 복잡한데, 거기에 작살이 박힌 그 고래뼈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확실히 잡아서 먹었다고 하는 걸 알고 있죠. 바로 그 옆에 천전리에는 추상문양으로 되어 있는 암각화가 있어요. 이 추상문양 뭐 돗자리 모양도 있고 태양도 있고 가면 모양들인데 이것은 추상화됐다는 것은 사물을 개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샤머니즘만 하더라도 원시적이어서 유사는 유사를 낳는다. 비슷한 행동을 하면 비슷한 결과를 갖고 온다. 그러니까 타조를 사냥 갈 땐 타조 춤을 춘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게 아니고 개념화 시켜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여기에서 의미하는 게 뭔지는 아직까지 풀지 못했고, 저건 우리 것만 아니고 중앙아시아 내지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암각화들 전체 속에서 그 해야지 밝혀지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몽고에 지금 국립박물관에서 그 발굴 지금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영주에도 있고 포항에도 있고 있는데, 아메리카의 포코너스 스테이트라고 네바다주, 유타주, 뉴멕시코, 아리조나가 이렇게 다 한 점에서 만나는 데 있잖아요. 그걸 포코너스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런 1500년 된 원주민 게 있는데, 그래서 가봤는데 난 이거보다도 더 감동적인 게 이거에 안내판이 있는데, 그 안내판이 뉴스페이퍼 락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생활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3000년 전 신문 한 면만 갖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고고학도 국내 고고학을 넘어서 이 동아시아 또는 중앙아시아까지 합쳐져 있는 그런 고고학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동기 시대로 들어가는데 3500년 전부터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 신석기 시를 넘어서면서 청동기 간 거가 그렇게 뛰어난 문화는 아니었습니다. 아직 킹덤이 되지 못하고 치프덤 시절이었어요. 족장 국가였죠. 그래서 이때가 고조선 때예요. 이와 같이 복주머니 단지에 비파 모양의 동검에 북방식 탁자식 고인돌 이 세 개가 나오면은 고조선 유물입니다. 이것이 남쪽으로 오면 고구마형 단지에 세형 동검이라고 된 거, 이건 한반도뿐이 없어. 한반도식 세형 동검에 바둑판식 고인돌이 나오면은 사만 진국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1000년 동안 지내왔어요. 고인돌이 하여튼 독특한 문화인데, 우리 청동기 문화가 그냥 샤머니즘의 전통에서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이에 소떼가 있는데 성역으로 소떼에 들어가면은 죄 지은 자도 잡지 못했다는 거죠. 그 말은 다시 해석하면은 재정이 분리됐다는 거잖아요. 정치의 통치자와 영혼의 통치자가 분리돼서 현장에서 죄진 자가 생츄리로 들어오면 못 잡아가는 그 성역의 표시로 강문동에 있는 진돌배기가 이렇고, 이게 그 제관이 쓰던 도구들이었습니다. 우리 청동기는 무기나 농기구가 아니고 장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팔모방울, 가지방울, 하늘세문경 이렇게 있는데, 전통이 이제 저거는 청동기 시대, 샤만의 시대는 끝나잖아요. 그래도 전통은 무서워서 끝까지 갑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하여튼 전통의 저력인데, 샤만의 전통은 없었는데 그때 썼던 거는 무당한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쓰고 있는 이 동거가 무당이 쓰는 칠성명두, 요령,
전부 이거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상황이 달랐어요. 어마어마한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었거든요. 중국의 박물관 가봐요. 그 청동기들이 그냥 몇십 킬로, 몇백 킬로 되는 이런 그 술독에서부터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춘추 전국 시대까지 이 사람들이 지들끼리 치고받을 때는 주변에 대해 가지고서 신경을 쓸 수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진시황이 천하 통일을 하고 나니까 이때부터 문제가 외교 국방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진나라를 이어받은 한나라가 우리 고조선을 멸망시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치는 게 그 한사군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말로 할게요. 한사군을 설치해서 낭랑, 진본, 임둔현도 맨날 외웠던 거 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낭랑만 남았죠. 한사군의 성격이 뭐냐 가지고 역사학자들이 여러 개 나누는데 그것도 세계사적으로 봐야지 해결이 됩니다. 이 중국의 청동기는 이래요. 아니 우린 이렇게 오손도손 살고 있는데 얘들은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그것도 수백만 점이 지금 중국에 있고 세계에 퍼져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지도가 요게 중국입니다, 사실은. 옆에 있는 그 만주라든지 몽고, 티베트, 또 신장, 그거는 중국 아닙니다. 그건 청나라 때 끌어들인 거고, 중국의 역사를 보면 3분의 1은 이민족이 지배하고 3분의 2를 한족이 지배하는데, 한족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게 진시황의 진나라 다음에 한나라죠. 그 다음에 남북조 시대 척발시들이 400년 동안 지배하고 난 다음에 수나라, 당나라로 이어지죠. 그리고 나서는 또 5대 십국 시대에 지나고 난 다음에는 거기 금나라, 요나라들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원나라가 또 몽고가 지배하죠. 그래서 송나라, 명나라 지나고 나면은 또 청나라가 지배하잖아요. 우리가 이민족의 지배받았다고 하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중국이야말로 이민족의 지배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예요. 그러면서도 그걸 다 흡수해가지고 결국 한족의 문화로 가잖아요. 그 한족이 지배할 때의 영토는 요거예요. 그때 이제 요동에 한사군을 두는데 한사군을 요동 지방에만 두는 게 아니고 하서 서쪽에 그리고 남쪽에 남쪽은 하노이에서 광동성까지 한 구군을 두고 하서는 그 황하 서쪽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도남까지 사군을 둬요. 그러니까 북쪽은 만리장성에 고비 사막이 있으니까 관계가 없어서 동쪽, 서쪽, 남쪽 이곳에 국방 정책을 쓰는 게 이 사람들의 그때부터 오늘날까지의 일입니다. 고구려가 멸망된 다음에 안동 도호부를 평양에다가 둬서 지배하려던 걸 김유신 장군이 압록강 너머로 쫓아버려서 바로 그 해에 하노이에는 안남 도호부를 두고 저쪽 투르판 쿠차 지역에는 안서 도호부를 둬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동쪽을 안정시키고 남쪽을 안정시키고 서쪽을 안정시켰다는 곳에 그 도호부를 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고구려 유민인 고선지 장군이 바로 하서에 있는 안서도호부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낭랑이 여기까지 둬서 거두절미하고 중국의 입장에서 변방 지역의 군사적 완충지대로 한사군을 뒀던 겁니다. 거기 주민들을 살게 하면서 자치를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 보호막을 친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우리는 우리끼리만 오손도손 살면 되는 줄 알았더니 힘센 놈이 오면은 망한다는 걸 알고 우리 한족들이 이때부터
M&A를 시작을 합니다. 인수합병을. 우리도 힘을 키우지 않고는 저걸 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여에서 고구려, 고구려에서 백제가 내려오고 마한진한 변환이 있고 살오고 가로고 예하고 동해하고 옥저가 있고 한 10개의 부족이 코피 터지게 싸웁니다. 이때부터 삼국시대로 들어가요. 아, 여학교 다닐 때 좀 이렇게 진지하게 공부하지. 이제 와가지고 신기해가지고 맞잖아요. BC 1세기에서 고구려가 명하는 668년까지 750년을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배워요. 그 말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만 있는 건 마지막 120년 뿐이 없어요. 가야까지 넣은 게 AD 300년 무렵이고 그 전에 3, 400년 동안은 저 누가 한반도의 주인공이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고고학미술사에서는 원삼국 시대라 프로토 삼국으로 가는 기원에 해당하는 시기였어요. 역사는 유물을 낳고 유물은 역사를 증언하기 때문에 유물이 증언을 해줘야 돼요. 기록으로만이 아니고. 그럼 원삼국 시대를 상징하는 유물이 뭐냐? 그것들은 나라가 발전하면서 앞시대 것들이 다 새롭게 발전해가지고 어디까지가 원삼국이라고 얘기하기 힘든 게 있는데 마침 낙동강 주변에서는 원삼국 시대 유적들이 나오는데 이 오리영 토기하고 쇳불 손잡이 단지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거 초면인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없었어요. 1980년 이후에 나온 거예요. 발견된 거가. 제기로 올리는데 여태까지 본 빗살무늬 토기, 청동기 그릇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와질 토기지. 그리고 엄숙하죠. 또 회색빛이 나는 거는 철분을 다 뺀 가마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화도 1000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철기 시대니까 이걸 만드는데 지금은 그 10,000평 이상을 경영하려면은 문화재 조사가 끝나야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70년대까지만 해도 공사하다가 문화재 나오면 신고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단 한 건도 신고가 들어온 게 없고 공사하다가 문화재 보였다고 하면은 밤사이에 포클레인으로 다 밀어버렸어요. 이거 발견했다면 공사 중단되니까. 그러니까 제도가 그렇게 돼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그걸 또 빼먹는 도둑놈은 또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도둑놈이 애국자예요. 유물을 살렸잖아요. 아, 돈은 누가 먹었는지 모르지만은 유물은 걔들이 살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박물관에 처음 등장하니까 박물관 큐레이터들이 생전에 보지 못한 게 나왔는데 가짜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 감정하는 사람이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는 가짜라는 뜻이에요. 뭘 모르냐고 해. 하여튼 나로서는 모르겠다는 거. 그게 확실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감정은 경험의 집합인데 생전에 보지 못했던 거고 능히 가짜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기법상으로. 그랬다가 1983년에 경산 임당동 고분에서 저게 학술 발굴에서 발견이 돼서 논문 발표가 딱 됐어요. 그랬더니 저게 그동안에 가짜라도 일반인들은 국정박은 안 사도 사립박물관이나 일반인들은 일단 멋있으니까 또 값도 싸니까 사뒀어요. 이게 진짜다고 발표했더니 우리도 있다 해서 전국에 100마리가 지금 퍼져 있습니다. KTX 타고 경주역에 내리면은 1층에 경주역 공사하면서 나온 유물 전시장이 있어요. 거기에만 3마리 있어요. 그게 퇴죽 그릇이거든요. 여기에 노석공주로 빼고 여기에 벼슬 탁 해가지고 그 상서로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는 조형 의지가 들어가잖아요.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바글거립니다. 지금 박물관에 있는 것만 해도. 근데 굉장히 멋있어요. 눈을 옆으로 이렇게 빼가지고 추상화시켜서. 그래 이제 삼국과 가야시대로 들어가는데, 가야시대 고분 7군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됐는데, 가야시대 문화에 남은 거는 철기하고 철거부터하고 토기예요. 얼마나 토기가 많이 나오는지 이렇게 나와, 무덤 하나에서. 대단하죠. 그리고 컵이 많이, 손잡이 있는 컵이 있는데 1500년 전에 이렇게 손잡이 있는 컵 문화를 가진 건 가야뿐이 없어요. 그것도 이렇게 멋을 부린 거는 할 수 있지만 1500년 전에 스타벅스의 머그컵 같은 거가 이 디자인 됐다는 게 얼마나 세련됩니까? 그 시절에. 거기에 뭐 이 기대 누가 골프 트로피를 이걸로 해서 만든 사람이 있어. 어느 데에서 멋있죠. 이런 가야 문화가 있었고, 굉장히 다양하게 김해박물관이라든지 대구박물관에 가면은 우리 가야시대 토기는 참 눈여겨볼 만합니다. 지금 한국미술사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대표적인 게 가야 토기입니다. 이 막세기와라는 거 잠깐 보여드리면은, 우리 기와집을 지면 순막세가 있잖아요. 순막세 기와에 인물 나오는 거는 나중이고, 다 연꽃 문양으로 해서 순막세를 하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렇게 정서가 달라요. 고구려는 아주 선이 굵고 강인하고, 백제는 우아해야 돼요. 신라는 화려해야 돼. 미술사 고고학하는 사람은 저 기와장 하나 나오면은 몇 세기 어느 나라 건지 다 감정을 하는 게 그 통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사람에 따라 고구려의 기상, 백제의 우아함, 신라의 화려, 어느 것도 놓치기 싫은 그런 삼국시대에 세련된 미감이 오는 겁니다. 고구려 문화로서 압록강 넘어 지반을 가면은 광개토대왕비하고 장군총이 있는 곳에, 저거는 특수하게 만든 거고, 고구려 시대 무덤 13,000기가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있다가 평양으로 간 거죠. 그랬는데 350년 무렵이 되니까 벽화고분이 등장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서 가장 보수적인 게 장례풍습입니다. 장례풍습이 바뀌었다면 다 바뀐 거예요. 350년 됐을 때 벽화고분이 등장하는데, 왕릉이 아니고 귀족들의 무덤인데, 이와 같이 봉분에 벽화를 그린 게 처음에는 이렇게 초상화를 중심으로 그렸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고구려 벽화가 95점인데, 그 중에 초기 것은 350년에서 450년 사이는 다 초상화 중심이에요. 그러다가 100년 지나니까 초상화는 작아지고 생활도 중심으로 바뀌어요. 또 100년 지나니까 사신도로 해서 영혼의 질서로 갑니다. 다시 얘기해서 고구려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죽음에서 죽음의 무덤이라는 공적인 개념으로 갔다가 영혼의 질서로 가는 걸로 이 인식이 발전한 걸 얘기하죠. 그때 이 발전하는 거는 무용총에서 보이는 수렵도입니다. 정말 멋있게 보이죠. 이 수렵도 그림의 이 명화인데, 이 명작이 갖고 있는 특권이 중에 하나가, 유머 감각을 쓴 거는 대가의 특권이에요. 음악이고 문학이고 미술이고, 강의하다가 슬슬 웃겼다는 거는 그건 대가의 강의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유머 감각은 여유가 있을 때 생기지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그림은 이 벽면에다가 죽은 사람의 사냥하는 모습을 그리려는데, 아니 고구려 사나이가 365일 씩씩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사냥 가기 싫은데 아버지 따라서 오는 그 청년 하나가 아주 그냥 게으르게 오는 걸 그려놓았어요. 이건 사냥할 의사가 전혀 없잖아요.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이때가 장수왕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신도 무덤으로 가면서 고구려는 여기서 장렬하게 끝이 나요. 신라의 고분을 경주에 가시면은 이 고분묘에서 신라의 왕릉이 시내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기에 있는 신라 왕릉은 킹으로 가기 전 마리깐 시절에 그 경주 김씨들의 묘역인데, 이 신라가 박석김 셋이 그 돌아가면서 통치했다고 배웠죠. 그게 맞긴 맞는데 정확한 건 아닌 게, 그 17대 뇌물마리간, 이 사람이 경주 김씨고 이때부터 경손왕 때까지는 경주 김씨예요. 신라는 경주 김씨의 나라였어요. 마지막에 3명이 박씨인데 그 사람들은 다 5년 만에 다 그땐 왕하면 죽으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하던 거고, 내가 이해하고 나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경주 김씨예요 그런 분이 몇 있어요. 있죠? 손 들어봐요. 금방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에 박석김이 다스리기로 했는데 김씨는 약해가지고 김할지도 왕을 못했어요. 그 11대 미추왕이 처음으로 왕을 하는데, 그 왕을 하게 되는 것가 박씨 석씨에 왕할 사람이 없는데 미추왕의 부인은 박씨고 엄마는 석씨야. 그래서 그때 한번 해요. 그러다가 뇌물마리간에 와서 처음으로 이 경주 김씨가 되고, 그 다음에 가서 왕권이 장자상속이 됩니다. 고대 국가로 갔냐 안 갔냐고 하는 거는 후계 문제가 해결된 다음입니다. 이때가 이제 신라가 고대 국가로 가는 거예요. 이 무렵에 경주 김씨, 마리간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집안의 위세를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대형 고분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현재 155개가 있는데 그전에는 한 300개 정도 있었을 거예요. 이때부터 그 지증 마리간까지 6명의 마리간이 있는 150년 동안의 경주 김씨 묘역이고, 지증 마리간이 지증왕이라고 하고 난 다음부터 호화분묘 하지 말라 하고 난 다음에 왕릉은 다 경주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는 신라 왕릉은 시내 바깥에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그 마리간 6명의 그 금관, 또 왕자와 왕비의 금관이 현재 발견된 게 6개죠. 지금 분포도고, 여기 황남대청 가면은 황남대청 뒤에 사랑나무라고 있어요. 여기 한 2시간은 기다려야지 자기 차례 와요. 그래도 줄 서 여기에 서고. 이 봉황대라고 하는 게 제일 큰데 지름이 100m예요. 높이가 25m고, 조선시대 여기에 에밀레종을 이 밑에 갖다 놨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500~600년 된 느트나무 6그루가 지금 있는 게 이게 경주의 역사 풍광이 되는데, 1921년에 다 무너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서 금관이 나왔어요. 그게 금관총이에요. 근데 금관총에 나온 게 금만 나온 게 아니고 허리띠, 목걸이, 팔찌, 신발, 금만 7.5kg이에요. 유물이 만점이고. 그래갖고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호화도록을 만들어서 일본의 고고학이 이렇게 발전했다고 그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신라가 황금의 나라라고 퍼지는데 투탕카멘은 2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신라의 금관이 그렇게 유명해졌고, 23년에는 또 금룡총에서 나오고 서봉총에서 나와가지고 이 전부 일제강점기에 금관이 3개가 나왔어요. 근데 해방 후에 우리는 금관을 발견 못하고 1967년에 어떤 사람이
경주 최부잣집 있는 데가 교동이에요. 그 교동에서 땅굴을 파고 들어와 가지고서는 금관 하나를 빼 가지고 나온 게 이게 초창교회예요. 그랬다 저거 팔아먹다가 붙잡혀 가지고 감옥 가고 했는데 완전히 쇼생크의 탈출을 하는 3년 동안 판 거예요, 저거.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저게 어느 무덤에서 했는지 조사했는데 못 찾았어요. 어쨌든 저렇게 그 도굴 했던 거 하나 남고 1971년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근데 그 참 재밌는 게 그때 예산이 물가가 어떻게 됐는지 400억이었어요. 경부고속도로 뚫는데. 우리 그 당시 등록금 얼마였나 계산해봐요. 그러니까 뭐 100을 곱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경부고속도로가 되고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제철에 화입식에 가다 보니까 경주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경주 역사 문화 관광 종합 개발 계획을 세웁니다. 보문단지에 호수 만들고 특급 호텔 넣고 불국사 복원하고 경주박물관 석굴암 올라가는 길 그리고 고분 하나를 발굴해서 고분관을 짓는 거 총 1,500억이었어요. 그 경부고속도로가 400억인데 근데 그거가 우리 돈이 있나?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차관하는 거. IPRD 차관을 하는데 그때 발리섬하고 경쟁 붙었는데 우리가 됐대요. 근데 그때의 그 보고서를 쓴 분이 김수근, 김중업, 나중기 같은 최고 가는 건축가들 6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우리 이제 맨파워를 보여주는 게 그때도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발굴을 하는데 이게 무덤마다 금관 나온 데는 보장이 없으니까 제일 큰 놈 이게 황남대총이 길이가 120m, 폭이 80m잖아요. 산 하나잖아요. 이거를 발굴을 하려다 보니까 생전에 바닥에서 주순정은 있어도 판 적이 없으니까 이게 임상실험을 한 번도 안 하고 수술 들어간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발굴단이 요 앞에 있는 155호분 저거를 임상실험 하듯이 먼저 해서 신라 고분의 구조를 안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걸 하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발굴했는데 거기서 금관이 나와버렸어요. 그게 천마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유물의 팔자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발굴하는 게 사진 좀 봐요. 끔찍스러워요. 이거를 다 퍼내야 되잖아. 여기서 퍼낸 돌멩이가 10톤 트럭으로 7,800대를 딴 데다 갖다 놨다 다시 복원했어요. 이거 왜 발굴 안 하냐고 그러는데 발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이와 같이 금관도 나오고 토기가 깨지지 않은 토기가 1,500개고 깨진 거 합치면 5,000개인데 특히 이게 부부 합작묘로 왕비가 같이 있잖아요. 왕비 무덤에서는 페르시아, 시리아의 그 수입 상품들 다 참 그때나 지금이나 뭐 그래요. 아니 아라비아가 어딘데 거기 그 유리병 봉황 이런 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신라가 이븐 바투타라고 하는 이슬람 기행문에 중국 감숙성 넘어 동쪽 끝에 산이 많은 신라라는 나라가 있다. 그 신라에는 금이 많이 나온다.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에 많이 가 있는 이유는 금 때문이다. 이런 기록이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교류 범위가 굉장히 넓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적인 시각으로 봐야지 우리 문화가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 유물도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증마리간이 이제부터는 호화분묘 쓰지 말고 순장하지 말고 전부 나가라. 이제 지증왕의 아들이 법흥왕으로 불교를 일으키고
손자가 진흥왕으로 신라를 이제 고대 국가로 번쩍이 가요. 그때 신하들이 박격것의 이래로 우리나라를 뭐 누구는 신라, 누구는 사로고, 누구는 서랍을 하는데 아예 국호를 신라라고 정합시다. 움직이기 없게. 그리고 마리간이라는 칭호도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서 킹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처음으로 신라라는 나라 이름과 왕이라고 하는 거를 써요. 그때 왜 신라라고 이름을 졌는가? 신라의 뜻이 뭔가? 덕업일신 망나사방이에요. 덕업이 날로 새로워져서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그게 신라예요. 야, 고등교육을 받도록 신라의 뜻이 뭔지를 지금 처음 듣는 거야. 우리가 문화사를 배우지 않았던 거에 큰 맹점이 거기에 있죠. 지난번에 경주에 에이펙 하면서 김민석 총리가 절 불러가지고 같이 준비하면서 에이펙이 서울이 아니고 경주에서 열리는 뜻을 에이펙 선언문에 담아야 되는데 뭘 담으면 좋으냐고 해서 덕업일신 망나사방. 그래서 그 에이펙 선언문에 그게 나옵니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백제는 여러 가지 중에 공예 왕국으로 사리함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게 21세기 들어 쏟아져 나왔어요. 사리함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명작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자의 분신을 모신 거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술과 공력과 재력이 들어갔으니까요. 미륵사에서 이 밑에서 약 400점의 유물이 나오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화려한 게 나와요. 그런가 하면은 왕릉사토에서는 금운동 완세트인데 여기에 위덕왕이 죽은 아들을 위해서 사리함을 장치한다라고 글까지 써 있어요. 이 왕궁리에서 나오는 사리함과 사리병은 중국, 일본도 사리함이 멋있거든요. 그랬더니 사리함 콘테스트 하면은 그랑프리 감은 이거죠. 정말 이쁘죠. 이 왕궁리 탑에서 나온 그 요 박스에서 요게 나왔거든요. 거기에는 이 금강경이 여기 불교 믿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 금강경이 전부 5,500자예요. 그 5,500자를 금판에다가 썼는데 그 금판에 쓰면은 그냥 이렇게 생겼을 것 같죠. 백제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저게 뭘로 눌러 썼는가 했는데 나중에 확인한 지금 현재 확정한 게 코끼리 상아뼈로 붓을 만들어서 눌러 쓴 거예요. 그래서 빵꾸가 안 나고 그 글씨가 붓글씨 쓴 것 같은 그 감각이 나오죠. 근데 이만큼 그 기술이 있었던 게 주차장을 공사하다가 보니까 이 절터가 나왔어요. 근데 이 절터 한쪽 끝에 보니까 거기가 공방, 아틀리에 구역이에요. 거기에 지하에서 이와 같이 금동대학로가 그게 이게 백제 금동대학로예요. 네, 멋있죠. 근데 이 향로가 용트림을 해서 삼봉이 있고 저 위에 오인의 악사가 있고 봉황새가 있는데 여기 향을 피우면은 구멍이 10개가 있어서 산 사이로 나와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사유예방에 불상 둘 모셨는데 부여박물관은 작년에 이분 향로관 하나에서 향 냄새도 나오게 하는 걸로 했는데 이게 있어서 백제의 공예가 얼마나 뛰어났나 하는 거를 문헌이 아니고 유물로 알게 됐는데 백제는 장인이 존중된 나라라 무령 왕비 팔찌, 은팔찌에 다리가 만들었다고 공예가 이름이 써 있어요. 김부식이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15년 BC 4년에 작심 궁실 새로 궁궐을 만들었다. 그래놓고 8글자 거미불로 화이불치 검소하지만 누추해 보이지 않았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다. 이 백제의 미예요. 참 멋있죠. 내가
동창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은 여기 온 거는 우리 문화유산을 전도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전도를 잘하려면 그 전도서가 좋아야 되는데 네 왼수를 사랑하라 이런 뭐 멋진 걸로 해서 평생 잊지 않을 게 있어야 되는데 한국의 미는 거미불로 화이불치예요. 정도전이 경복궁을 지으면서 워딩은 달라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경복궁은 화려해야 된다. 나라 안팎의 권위를 보이는데 그게 누추해질 수 있냐. 그렇다고 사치스럽게 지겠다는 게 아니다. 이게 되놓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아가지고 엊그저께 공예가가 팜플렛을 보내왔는데 내 공예의 목표는 거미불로 화요불치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게 생활문화까지 번져가지고 우리 동네 미카사라는 미장원이 있는데 이 집 주인이 여기다 매일 뭘 써붙여요. 지난번에는 속눈썹 펌 25% 이런 거 써 있었어. 어느 동네예요? 논현동에. 근데 이 집에 어느 날 갔더니 거미불로 화이불치 최고의 미용실. 야, 미카사 거미불로 화이불치 최고의 미용실이었어요. 이 나머지는 유홍준의 책을 읽어서 보완하시고 오늘 정말 즐겁고 아주 행복하게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어. 네, 겸재정선 책을 여기 여성신문사에서 만든 거 제가 최근에 쓴 책이고 겸재정선이 350주년 탄신. 그래서 박물관에서 4월 28일까지 겸재의 명품들 전시를 하니까 책 읽어보시고 우리 박물관도 많이 구경 오십시오. 감사합니다.